투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은 어떤 거시경제 정책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주 꾸준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 버블 이런 거 없이 아주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반해서 미국은 지난 2000년 이후로 보더라도 지난 20년 동안 작년에 경기 침체는 자연적인 재해라고 보고 빼고 보더라도 2000년 이후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생기고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또 극단적인 저금리 정책을 쓰고 또 버블이 오고 붕괴가 오고 이런 식의 경제가 버블과 버블 붕괴, 극단적인 저금리 정책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심한 진폭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경제를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어놨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에 급등을 낳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또다시 버블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또 미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중국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잘해서 미국을 이긴다, 경제적으로 이긴다가 아니고 어차피 미국이 저렇게만 가면 스스로 무너진다. 우리는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처럼 거시경제정책을 어떻게 쓴다가 아니고 관리 중심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특정 산업, 반도체나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도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첨단 산업에서 기술의 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진핑 국가주석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첨단 산업에서 기술을 확보한다, 기술을 개발한다. 이거는 산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수출한다가 아니고 첨단 산업에서 선진국에 버금가는 기술을 확보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양털깎기라는 표현이 가장 이걸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서구 자본의 금융 자본의 양털깎기 움직임을 차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털깎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숭홍빙이 쓴 화폐전쟁 1편에 잘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숭홍빙은 어떻게 보느냐면 서구 금융자본들은, 유대계 금융자본은 한 번씩 그런다라는 거죠. 평소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돈을 잘 못 버는데 어떤 곳을 버블을 만들어 놓고 가격이 막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쫙 빠져가지고 가격을 폭락시키고 경제 위기가 와서 정말 이 자산 가격이 싸지게 되면 그때 대규모로 사들어가서 큰 이익을 보는 이런 걸 양털깎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털을 마구 키웠다가 한 번에 이제 다 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 예전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당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제가 볼 때 작년에 엔트그룹이 IPO 할 때부터 이 생각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엔트그룹 IPO를 왜 좌절시켰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마윈 회장이 중국의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마윈 회장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국가 권력에 도전을 해서 IPO가 좌절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IPO가 좌절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 엔터그룹의 IPO를 이제 좌절시키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게 되면 엔터그룹이 IPO를 하면 얼마나 많은 달러화가 중국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중국의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그 이후에 쭉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만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만의 유입을 차단하겠다. 이게 뭐냐면 그런 것이죠.
가령 옛날에 일본도 그랬습니다만 뭐 미국은 저리 가라고 일본이 제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80년대. 전 세계 금융자본들이 일본 좋다. 그래서 일본을 막 사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났던 현상이 일본 엔화의 급격한 강세.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환율이 쭉 내려가는 엔화의 급격한 강세를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좋으니까 일본이 다들 좋다고 하니까 돈이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화 값어치가 올라간 것이죠. 엔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 환율이 자꾸만 떨어지고 일본은 수출 중심의 경제인데 수출이 잘 안 되죠. 그 경제가 이제 엉망이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본의 국내 금리를 낮췄어요. 낮췄습니다. 왜 낮췄느냐? 그렇게 하면 글로벌 자금들이 달러는 금리가 여기 있는데 일본 엔화 금리는 여기예요. 그러면 야, 일본이 좋다고 해서 일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낮은 금리를 받느니 그냥 달러에 머물러 있읍시다라고 생각하도록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낮추면 일본 엔화의 강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일본이 금리를 낮췄죠. 굉장히 낮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일본 내 자산 가격에 폭등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 때문에 들어갔던 자본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시작은 일본이 너무나 성장하는 나라다. 일본에 투자하자. 1번이고 거기서 엔화의 강세가 됩니다. 엔화의 강세를 때문에 수출 산업이 무너지려고 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은 금리를 낮춰서 엔화를 보유하려는 유인을 꺾으려고 했는데 그게 국내 자산 가격에 급등을 낳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거를 양털깎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털깎기의 시작은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다, 엄청 성장할 것 같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계속 성장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본이 중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 중국 위안화의 강세로 가고 그걸 이제 막으려고 중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자산 가격에 급등, 자산 버블이 생기고 그 버블이 유지가 안 되고 버블이 붕괴가 되면 중국 경제도 망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선가 이제 이 고리를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이제 가장 큰 고리인 것 같아요. 물론 중국도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달러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국경문을 닫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말레이시아가 우리 1997년 외환위기 겪을 때 그때 외환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렸죠. 이게 외환거래의 자유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외환위기를 겪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세상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있던 것까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또 자본 통제를 할지 모르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그렇게 닫는 행동은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양을 조절하고 가격을 움직이는 게 마치 말레이시아처럼 그렇게 확 닫아버리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그래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작년에 엔터그룹 IPO 할 때 보면은 주식 쪽으로 돈 들어오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 좋다고 한국 성장하는 나라라고 1992년에 주식시장 문을 열고 외국인들이 주식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결국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겪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주식 자금들이 갑자기 다 빠져나가면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우리 외환위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자금은 한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주식 자금 들어오는 거 원치 않는다. 엔터그룹의 IPO도 좌절시키고 최근에도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니까 중국의 주가가 못 올라가고 2월달 고점 이후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유지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금융당국이 서구 자본의 양털깎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중국인민은행이 외화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올렸습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털깎기의 고리를
끊는데 중국식 방식으로 고리를 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털깎이가 되려 그러면 중국 좋다 우르르 돈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그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를 이것 때문에 환율이 자꾸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되니까 중국 위안화의 보유 동기를 약화시키려고 그러면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양털깎이 논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중국으로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채권 자금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주식 자금 못 들어오게 좀 주가 못 올라가게 막아놔도 채권 쪽으로 돈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 그러면 금리를 낮춰버리면 채권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산 버블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금리를 낮추지를 않고 달러화를 들어온 달러화가 시중에 공급되는 선을 줄여놨습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것이죠. 이 은행은 흔히 신용 창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은행은 이거 자기 돈이 아닌데 예금 받은 돈을 대출을 내줘요. 지급준비율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100만 원 예금 받은 거 100만 원 대출해 줍니다. B한테. 그럼 B하고 C, D 거래하다가 E가 또 자기가 100만 원을 이렇게 돈 100만 원을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은행에 예금을 해요. 그럼 은행이 이 돈을 또 대출을 100만 원을 해줍니다. 처음에 여기서 100만 원을 시작했는데 은행은 지금 예금이 200만 원 됐고 이제 대출 200만 원이 됐어요. B한테 100만 원 대출해주고 F한테도 100만 원 대출해줍니다. F가 이렇게 돌다가 또 뭐 H가 100만 원을 받아 그 100만 원을 갖고 은행에 와서 또 예금을 하면 은행 예금 300만 원. 거기서 또 뭐 가령 I한테 대출 또 100만 원. 그러면 처음 100만 원이 이 은행 예금과 대출을 돌면서 무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신용 창출이라고 불러요. 유동성의 창출이죠. 근데 지급준비율은 뭐냐면 가령 처음에 A가 100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10%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시다. 그럼 100만 원 들어왔는데 10만 원은 은행이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 누가 이 돌려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지급 준비를 위해서 이만큼은 갖고 있어라 라고 중앙은행이 딱 정해주는 것이죠. 그럼 10만 원 갖고 90만 원만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또 90만 원이 은행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10%되고 81만 원만 대출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 0일 때는 무한대로 이 신용이 창출되는데 지급 준비율을 높임에 따라서 신용이 창출되는 게 줄어들죠. 뭐 늘어나긴 늘어납니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늘어나지 못합니다. 외화에 대해서 지급 준비율을 올렸다는 건 뭐냐면 외국에서 돈이 100달러가 들어왔어요. 1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은행으로 들어오겠죠, 이 돈이. 이 100만 달러가 뭐 달러를 필요로 한 기업들한테 대출로 나오고 이 기업이 수출해서 다른 기업이 또 이걸 예금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중의 달러가 막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급 준비율을 높이게 되면 이 시중에 늘어나는 달러와 양을 확 줄여놓은 겁니다. 확 줄여놓은.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적인 정책 방향이에요. 자본주의는 이렇게 양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그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가령 올해 쌀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면 사회주의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배급제 아닙니까? 배급제에서는 쌀의 양이 줄었으니 이제 조금씩만 작년보다는 조금씩만 배급을 합니다. 양을 줄이는 거죠. 양을 줄이는.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쌀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쌀이 비싸기 때문에 쌀을 조금씩만 사게 되는 방식이죠. 결과는 똑같습니다만 자본주의는 그걸 가격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사회주의는 그걸 양으로 직접 해결하려고 듭니다. 근데 양털깎이가 작동하려고 그러면 이 달러가 들어오는 걸 줄이기 위해서, 달러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중국이 금리를 낮춰서 중국 위안화를 가질 수 있는 유인을 줄이고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게 하면 그때부터 이 양털깎이 논리가 작동하는데 중국은 들어온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거를 위축시켜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급등 우려를
생기지 않게 하면서 달러화의 이 확산을 줄여놓는 그런 정책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죠. 환율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환율 떨어지게 안 떨어지게 하려고 쓴 정책이긴 한데 그게 축구 방식은 확실히 사회주의적인 양을 직접 조절하는 방식을 쓰구나라는 걸 이번에도 안 느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중국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뭐 이런저런 정책을 막 쓰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거시경제 정책을 보게 되면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가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계속 버블과 버블 붕괴, 버블 붕괴를 겪어왔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국내 유동성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면 그리고 뭐 외화 유입이나 이런 게 신용을 팽창시키는 것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뭐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GDP를 앞서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서 미국을 압도하게 되지 않겠는가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